오늘 펼쳐질 이 이야기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시작된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가난한 시골 노모가 사실은 그들 삶의 탯줄을 쥐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해질녘 작고 낡은 시골집 마당에는 텃밭에서 갓 뽑은 채소들이 흙먼지를 쓴 채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70번째 생일을 맞은 나와신 여사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웅크린 채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들이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끓어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좁은 부엌 가득 퍼져나갔다. 딸 지혜가 좋아하는 잡채와 아들 정혁이 즐겨 먹던 소불고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생일상이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오후 늦게야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큰아들 정혁과 그의 아내 서진이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그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시골집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정혁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어머니, 변변찮지만 생신 용돈이에요. 요즘 저희도 워낙 바빠서요. 서진은 곁에서 힐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휴, 시골은 정말 공기가 다르네요. 진작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의무감과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딸 지혜와 사위 강성훈이 도착했다. 그들은 손수 짠 목도리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환한 웃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몸은 괜찮으세요? 지혜는 서둘러 나와신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안부를 물었고 성우는 능숙하게 짐을 풀어 상차림을 도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지혜의 손길은 따뜻했고 성우는 능숙하게 낡은 상을 마당으로 옮기며 식사를 준비했다. 둘러앉은 네 자녀는 각기 다른 표정으로 음식을 맛보았다. 정혁은 젓가락으로 미역국을 한두 번 휘젓고는 묵묵히 휴대폰을 만졌고 서진은 음식 맛보다는 손톱에 묻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지혜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라며 국그릇을 비웠고 성우는 정성껏 끓인 국을 몇 번이고 더 청해 마셨다. 식사를 마친 후 정혁은 시계만 쳐다보며 서둘러 일어섰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서울에서 급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아쉬움 한 점 없는 그들의 뒷모습은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다. 텅 빈 마당에 남겨진 나와신 여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혜와 성훈의 따뜻한 배웅을 받았다. 어머니, 언제든지 불편한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지혜의 눈빛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와신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 어둠이 내린 시골집, 모든 불빛이 꺼지고 나와신 여사만이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이른 해를 살아온 이 노모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정혁의 차가운 눈빛과 서진의 무심한 태도가 여전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래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품었던 그 거대한 계획이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그저 가난한 시골 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소나귀에는 자식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실타래는 더욱 단단히 움켜쥐어졌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으로 잠긴 밤하늘을 응시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한 결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차가운 달빛이 물러가고 동이 터올 무렵 나와신 여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슬픔의 흔적 아래 강철 같은 결의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새벽녘 안개를 가르며 낡은 마당을 가로지른 그녀는 뒷마당에 세워져 있던 낡은 트럭 대신 짙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김 비서의 공손한 인사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골집 풍경을 응시했다. 몇 시간 후 차는 서울 교회의 한적한 숲길을 따라 거대한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대리석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평생을 농촌의 허름한 집에서 보낸 듯했던 그녀의 가난한 시골 노모라는 페르소나는 이 공간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김 비서가 열어준 문을 통해 그녀가 들어선 곳은 아르테미스 호텔 그룹의 비밀스러운 회장실이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최첨단 장비로 채워진 그곳은 그녀의 진짜 삶의 무대였다. 며칠 전 낡은 한복을 입고 생일상을 차리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녀는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명징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아르테미스 호텔 그룹의 회장 나와신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와 젊은 시절의 자신. 그녀의 남편이자 아르테미스 호텔의 창업주였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고 통찰력이 있었다. 여보, 기억나요? 당신이 말했었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사진 속 남자의 미소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십 년 전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가늘게 숨을 몰아쉬던 그는 자신의 손을 꽉 잡고 힘겹게 속삭였다. 나와신, 내가 이룬 모든 것, 이 호텔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공간, 함께 성장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혁이는 벌써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지혜는 아직 너무 어리고 순진해. 이대로는 내 유산이 독이 될까 두렵소. 남편의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부탁이요. 내 모든 재산을 40년간 숨겨주시오. 내가 죽은 후 40년간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가는지 지켜봐 주시오. 진짜 부가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를 아는지, 그때 가서 자격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시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부디, 부탁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와씨는 멍하니 남편의 유언을 되새겼다. 40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감추고 가난한 노모의 삶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웠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곁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저몄다.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다. 그러나 남편의 진심과 그의 유산이 단순한 재물이 아닌 사람을 위한 가치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결국 그녀는 결단했다. 그의 뜻을 이어받아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자식들을 위한 가장 혹독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랑임을 믿었다. 김 비서, 어제 정혁이와 서진이, 지혜와 성훈 씨의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40년간의 모든 평가를 종합할 때가 왔습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40년 전부터 이 거대한 계획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나와신 회장의 지시 아래 그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 학업, 직업 선택, 인간관계, 크고 작은 결정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세세하게 기록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미묘한 시험대를 만들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회장님의 뜻이자 돌아가신 회장님의 간절한 유언을 잇는 일임을 김 비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수십 건의 두툼한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나와씨는 그 파일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이제 40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기록들이 곧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와씨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시골 노모일 뿐이었지만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호텔 그룹의 총수였다. 남편의 유언을 받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자식들을 관찰하는 고독한 여정을 시작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시골 텃밭을 일구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매일 밤 김 비서가 가져오는 보고서들은 그녀를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으로 그리고 자식들의 삶 속으로 다시 데려다 놓았다. 그녀는 먼 발치에서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그들의 선택과 성장이 남편의 유언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저울질했다. 아들 정혁은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게 명민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 재능의 이면에는 묘한 갈증이 도사리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병든 친구를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주최했을 때 정혁은 반대표를 맡았다. 그는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비상한 재능을 보였다. 친구들에게 경쟁심을 부추기고 어른들에게는 능글맞은 태도로 기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얼마 후 모금함에서 돈이 일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진실을 밝히려 애썼다. 그때 정혁은 자신이 모르는 새 생긴 작은 오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평소 소심했던 한 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친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그 친구를 몰아세웠다. 결국 그 친구는 울면서 자퇴를 하고 말았다. 나와씨는 김 비서의 보고서에 적힌 그날의 기록을 읽으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정혁아, 너는 이미 그때부터 사람의 가치보다 너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더 중시했구나. 그의 눈빛에 번뜩이던 차가운 계산기와 같은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돈과 지위,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와씨는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고 그 기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운 책이 되어갔다. 반면 딸 지혜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따뜻함과 세심함을 지녔다. 그녀는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겼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줄 알았다. 중학교 시절 방과 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지혜는 우연히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꽤 두툼한 현금이 들어있었고 신분증을 보니 멀리 떨어진 동네에 사는 한 할머니의 것이었다. 친구들은 어차피 누가 흘린 건지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내가 가져도 돼 라며 부추겼지만 지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할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심했을지, 그 돈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돈일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다. 지혜는 그날 저녁 지갑을 들고 할머니의 집 주소를 찾아 1시간을 넘게 걸어갔다. 낡은 주택가 골목 끝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지혜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지갑을 돌려주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고 용돈이라며 돈을 쥐어주려 했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마음 놓으신 걸 보니 저도 기뻐요 라며 손사래를 쳤다. 김 비서의 보고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나와씨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남편이 꿈꾸던 사람의 가치를 아는 아이가 바로 지혜였다. 그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했고 동물이나 식물 등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존중했다. 꾸밈 없는 진심과 배려심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빛을 발했다. 나와씨는 김 비서에게 지혜의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면서도 때로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고 안도하며 희망을 보았다. 나와씨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했다. 그녀는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안에 마련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김 비서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 아이들의 주변에 사람들을 심었고 때로는 익명으로 작은 시험대들을 마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일부러 돈이 든 봉투를 떨어뜨려 반응을 살피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였다.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 뒤에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켜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와신에게 이 40년은 고통스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자식들이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로서 나서서 바로잡아줄 수 없는 현실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에게서 남편의 유산이 꽃피울 가능성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두꺼워져 가는 기록들은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의 영혼의 성장통을 담은 증거였고 언젠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냉정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소나귀에는 이제 막 봉인 해제될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들려 있었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정혁은 아르테미스 호텔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작은 리조트에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겉으로는 나와신의 가난한 시골 노모 페르소나를 완벽히 속인 채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이는 물론 회장 나와신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의 발령지는 수도권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으나 정혁의 타고난 계산적인 머리와 강한 승부욕은 곧 빛을 발했다. 그는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숫자에 밟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늘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었다. 정혁은 회사 내의 불필요한 인력을 가차없이 정리하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다마는 세사남용, 다마는 그군이란, 가마는, 다마는, 건자가면, 가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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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의 품격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고급 식자재 대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최저가 업체를 물색해 계약했다.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 진작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성과라는 이름 아래 그는 인색한 예산으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봐, 김대리, 이번 달 객실 비품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아? 칫솔 하나도 원가 절감 방안을 더 찾아보라고 했잖아. 정혁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사소한 비용 지출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호텔의 허드레시를 도맡아온 한 청소부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했을 때였다. 연차가 오래된 직원이기에 작은 휴식이라도 필요하다는 부서장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혁은 망설임 없이 해고 통보를 내렸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의 병가 남용은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체 인력은 넘쳐납니다. 당장 새 직원을 채용하세요. 그의 말 한마디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일말의 인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와씨는 김 비서의 보고서에 담긴 그 사건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탐욕과 냉혈함이 그녀의 가슴을 찢는 듯했다. 정혁아, 너는 정말 모든 것을 숫자로만 보는구나. 그의 곁에는 늘 그의 아내 박서진이 있었다.
서진은 정혁의 야망을 부추기는 그림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또 다른 불꽃이었다. 그녀 역시 상류층 생활과 명품,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탐욕을 자극하며 물질주의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정혁 씨, 이번에 새로 산 시계 정말 멋져요. 역시 당신은 이런 명품이 잘 어울려요. 서진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도 조금만 더 줄이면 어때요? 어차피 시골에서는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실 텐데. 정혁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늘 돈과 명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로 귀결되었다. 고객의 만족이나 직원의 행복은 그들에게 있어 수익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는 아니었다. 나와 씨는 고층 빌딩의 비밀스러운 회장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아들의 모든 행적을 지켜봤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자식들을 위한 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꺼워지는 김 비서의 보고서는 정혁의 눈부신 성공을 말하는 동시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증명하는 잔혹한 기록이었다.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페이지마다 그녀는 아들의 탐욕이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어떤 가치를 짓밟았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꼈다. 그는 점점 더 가족과의 유대감을 잃어갔다. 나와 신이 시골집에서 힘들게 농사지은 채소라도 보내려 하면 정혁은 어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편해요. 라며 무심하게 거절했다. 명절에도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그의 우선순위는 오직 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벌 기회였다. 그는 나와 신을 그저 가난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찾아뵙는 의무적인 존재로 여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공간은 점점 더 사라져갔다. 나와 씨는 스크린 속에서 아들이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차가운 공허함을 보았다. 40년간의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고 그녀는 그 터널 끝에 과연 어떤 빛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자신과의 약속이자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펜을 들어 아들의 이름 아래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갔다. 그 기록은 점점 더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비극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한편 또 다른 빛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딸 지혜는 오빠 정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녀는 화려한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대신 동네 어귀에 작은 동네 서점 겸 카페를 열었다. 그녀의 공간은 단순히 책을 팔고 커피를 내어주는 곳이 아니었다. 책을 읽어주며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건네며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혜 씨의 사랑방이라고 불렀다. 상업적인 이윤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연결, 그리고 치유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지혜의 경영 철학은 차가운 도시 속에서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의 곁에는 늘 남편 강성훈이 함께했다. 그는 묵묵히 지혜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성훈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는 카페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지혜의 선한 영향력에 힘을 보탰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동반자 관계였다. 나와 씨는 스크린 너머로 다정하게 웃는 지혜와 성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서 그녀의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부의 씨앗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서점 카페 문을 닫을 무렵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가 울먹이며 들어섰다. 할머니는 손주 학비로 쓰려던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망연자실해했다. 지혜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 위로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녀는 곧바로 카페의 SNS에 할머니의 사연을 올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성우는 퇴근하자마자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수색에도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고 할머니는 결국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혜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접 모금함을 만들어 카페에 내놓았다. 박할머니 손주 학비 모금함.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시달릴 할머니를 위해 그녀는 단순히 돈을 찾아주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려 했다. 놀랍게도 동네 주민들과 카페 단골 손님들이 발 벗고 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삭 후 괜찮다고 손살에 치는 할머니를 설득해 겨우 모금액을 전달했을 때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혜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지혜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그저 할머니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와 씨는 김 비서의 보고서에 적힌 그 사건의 전말을 읽으며 감격의 눈물을 삼켰다. 단, 작은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정혁의 모습과 달리 지혜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남편이 그토록 바랐던 사람을 위한 가치였다. 지혜의 서점 카페는 점차 동네에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고 그녀는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갔다. 그녀의 인간관계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과 나눔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비밀스러운 회장실 안, 나와 씨는 지혜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성공담이 담긴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스크린 속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지혜의 모습은 그녀의 남편이 살아생전 꿈꾸던 세상의 한 조각 같았다. 정혁의 기록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깊어지는 절망의 그림자였다면 지혜의 기록은 암흑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 중 지혜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40년간의 기다림, 고통과 회의 속에서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남편의 유산은 독이 아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녀는 지혜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고 희미했던 미래가 점차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 나와 씨는 아르테미스 그룹 전체를 마지막 시험의 무대로 삼았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회장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는 꺼지지 않는 눈처럼 서울의 빌딩 숲과 지방의 한적한 리조트를 비추고 있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화면 속에서 정혁과 지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와 씨는 그 모든 움직임을 숨죽이며 관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40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그녀의 깊은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아들 정혁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아르테미스 그룹의 핵심 지점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프레스티지 강남의 총괄 본부장 자리에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회장 나와신이 가난한 시골 노모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물론 나와신의 치밀한 계획과 시험의 일부였다. 그는 이곳에서도 변함없이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외치며 기존 정책을 더 가혹하게 밀어붙였다. 고객 만족도나 직원 복지는 그에게 숫자로 환산되는 성과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룸 서비스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한층 더 저렴한 것으로 교체되었고 고가의 예술품 전시 공간은 수익성이 낮은 전시회 대신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로 바뀌었다. 오랜 경력의 숙련된 직원들은 조직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최저 시급의 임시직으로 채워졌다. 그의 보고서는 매 분기마다
놀라운 수익, 증가율을 자랑했지만 호텔 내부의 분위기는 삭막하고 생기 없었다. 나와씨는 모니터를 통해 정혁이 냉정하게 직원들을 해고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넌 여전히 사람보다 숫자를 택하는구나, 정혁아. 한편 딸 지혜는 아르테미스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아르테미스 에코 레지던스라는 작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책은 공간기획팀의 막내였지만 그녀의 주된 임무는 건물에 버려진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창고나 흡연 공간으로 쓰이던 삭막한 옥상을 두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혜는 그곳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 강성훈과 함께 주말마다 텃밭을 일구고 작은 화분들을 심고 낡은 벤치를 고쳐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고목들을 가져와 심고 버려진 테이블을 재활용하여 작은 야외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공간은 푸른 생기로 가득 채워졌다. 치유의 옥상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지친 직원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입주민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작은 비용과 엄청난 노력,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나와씨는 옥상 정원에서 환하게 웃는 지혜와 성훈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번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남편이 바라던 진정한 가치. 나와씨는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다. 정혁의 얼굴에는 성공의 자만심이 번뜩였고 지혜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록과 그녀의 직접적인 관찰은 이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돌이킬 수 없는 탐욕에 깊은 절망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김 비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는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때입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듯 40년의 기록이 담긴 두툼한 파일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긴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다음 행보는 누구에게는 파멸이, 누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다. 비밀 회장실의 대형 모니터 화면들이 붉은 경고등으로 번쩍이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의 아르테미스 프레스티지 강남, 그 번화한 건물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소동이 일고 있었다. 초저녁 만찬을 즐기던 수십 명의 투숙객과 손님들이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갔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호텔 진입로를 메웠고 화려했던 로비는 공포와 혼란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해산물 코스 요리를 먹은 고객들이었다. 정혁 본부장은 이 사태를 접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당황스러움도 잠시, 그의 머리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모든 것을 통제해.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게 해. 그는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축소, 은폐하려 들었다. 현장,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위협적인 태도로 입단속을 시켰고 급식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내가 언제 싸구려를 쓰라고 했냐? 똑바로 관리 안 한 너희 잘못이야. 전부 뒤집어쓸 생각 마.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묻어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서는 한 가족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어린 아들이 링거를 맞고 힘없이 누워있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 아이가 생일이라고 특별히 좋은 호텔에 가자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갔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호텔 측은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런 곳에 오라는 건가요?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기대가 실망으로
즐거움이 고통으로 변한 참담함이 담겨 있었다. 나와 씨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내민 긴급 보고서에는 정혁이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수개월 전부터 납품업체를 변경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의 입술에서 씁쓸한 한숨이 터져 나왔다. 40년간 아들의 탐욕을 지켜봐 왔지만 이토록 무고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줄은 몰랐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 그의 본질적인 실패였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정혁의 40년 시험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나 다름없었다. 언론은 삽시간에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아르테미스 호텔 식중독 파문, 명품 호텔의 이면에는 저질 식자재가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SNS는 분노한 고객들의 성토로 들끓었다. 아르테미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 쌓아온 명성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정혁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미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수없는 운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기에 급급했다. 나와 씨는 모니터에 전원을 껐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김 비서, 이제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과 자신의 고뇌가 담긴 두꺼운 기록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정혁은 그녀의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했다. 인간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택한 그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아르테미스의 회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정혁의 실패가 드리운 절망적인 그림자 속에서도 나와 씨는 또 다른 희망의 빛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에코 레지던스에 삭막했던 옥상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잊힌 장소가 아니었다. 지혜의 따뜻한 손길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그곳은 비로소 치유의 옥상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푸른 오아시스로 탈바꿈했다. 작은 텃밭에는 오색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허브 향기가 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퍼졌다. 버려진 목재와 폐기될 뻔한 화분들이 지혜의 예술적인 감각과 성운의 든든한 실행력으로 되살아나 곳곳에 아기자기한 쉼터와 작은 야외 도서관을 이루었다. 완성된 옥상 정원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친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면 너도 나도 이곳으로 향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푸른 녹음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지혜가 직접 내린 허브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활력소가 되었다. 지혜 씨, 이 옥상 정원 덕분에 정말 살 것 같아요. 일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한숨 돌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직원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여기서 키운 상추로 샐러드를 해먹는데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와서 텃밭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라며 미소 지었다. 단순히 직원들뿐만이 아니었다. 아르테미스 에코 레지던스의 입주민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옥상 정원을 즐겨 찾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에게 이곳은 더없이 좋은 교육의 장이 되었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여기 옥상 정원 덕분에 주말마다 아이랑 함께 올 곳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삭막한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 입주민의 말에서 지혜의 노력이 만들어낸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외로운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지혜가 읽어주는 시집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남의 아르테미스 프레스티지, 강남이 식중독 파문으로 얼룩진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아르테미스 에코 레지던스의 옥상 정원에는 평화와 사랑의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한쪽은 탐욕과 무책임이 빚어낸 재앙의 현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진심과 배려가 일궈낸 기적의 공간이었다. 두 자녀가 걸어온 길의 극명한 대비가 나와신의 눈앞에 더욱 선명하게 펼쳐졌다. 어느 맑은 오후 나와신은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몰래 아르테미스 에코 레지던스의 옥상 정원을 찾았다. 시골 노모의 옷차림을 한 그녀는 마치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삭막했던 콘크리트 바닥 위로 푸른 생명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은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희망을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지혜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환하게 웃는 성운의 모습은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을 맺히게 했다. 회장님, 저기 할머니와 아이들이 지혜 씨를 무척 따르는군요. 김 비서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래, 저 아이는 사람의 가치를 아는 아이야. 남편이 그토록 바랐던 나와시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호텔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리고 지혜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정역이 쌓아 올린 것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지혜가 만들어낸 것은 따뜻한 관계와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그녀는 옥상 정원의 작은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40년간의 기다림, 수많은 고뇌와 번민이 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지혜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가 아르테미스 그룹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아르테미스의 정신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의 손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아르테미스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이정표였다. 나와시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응시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결연했던 시골집 마루에서의 밤과는 달리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미래를 향한 따뜻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정한 유산을 물려줄 때가 온 것이다. 차가운 달빛이 드리운 밤, 나와신 회장의 결연한 눈빛이 아르테미스 프레스티지 강남의 불빛을 향했다. 옥상 정원의 평화로운 기운이 그녀의 마음에 따스함을 남겼지만 이내 그녀는 아들이 초래한 혼돈의 한가운데로 의식을 집중했다. 정혁이 서 있는 곳은 이미 거대한 압력솥이나 다름없었다. 식중독 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아르테미스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사회는 정혁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며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최 본부장, 대체 강남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룹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런 식의 보고서로는 어떠한 해명도 되지 않습니다. 회장직 대행을 맡고 있는 부회장의 녹이 띈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정혁은 차갑게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부회장님,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 관리 부주의로 제가 직접 나서서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 사회의 압력 뒤에는 어머니, 나와신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김 비서는 나와신 회장의 지시 아래 이 사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정역의 경영 방식과 과거 행적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은밀히 흘리고 있었다. 언론의 비난 여론이 정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사회는 그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혁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서진은 이미 싸늘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식은 바닥을 치고 사람들 입에는 온통 당신 얘기뿐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녀의 화려한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정혁을 향한 그녀의 태도도 급변했다. 나 때문이라고. 당신은 뭘 했는데? 식자재 업체 계약할 때 당신도 같이 검토했잖아. 그리고 옥상 정원인가 뭔가 하는 쓸데없는 일에 돈 쓴다고 난리친 건 당신 아니었어? 정혁은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랑이나 배려가 아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회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인 물질적 이득이 흔들리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혁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는 주요 언론사 기자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건네며 기사를 막아달라고 청했다. 이번 일은 저희 쪽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디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기자는 단호하게 봉투를 밀어냈다. 최 본부장님,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에요. 저희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 같으면 돈이면 뭐든지 통하던 세상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기자 또한 김 비서의 지시로 정혁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중이었고 이미 나와신 회장 측에서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언질했기 때문이었다. 비밀 회장실, 나와씨는 고요히 앉아 40년간 쌓아온 기록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정혁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모든 순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때로는 해를 끼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서진과의 관계 역시 물질적인 탐욕으로 엮인 얄팍한 관계에 불과했다. 나와씨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자격 미달이라는 세 글자를 또렷하게 적었다. 밖에서는 태풍 전야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사회는 정혁의 직무 정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아르테미스 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였다. 정혁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누군가의 거대한 계략이라는 의심이 싹 텄지만 그 배후에 자신의 가난한 시골 노모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비난과 고통뿐이었다. 나와씨는 차가운 모니터 화면 속에서 무너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응시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40년간의 기다림은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것이다. 그녀는 비장한 결심을 내렸지만 그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 아르테미스 그룹의 비밀스러운 회장실 안에서 나와씨는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닿았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한때 젊고 행복했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정혁과 지혜가 활짝 웃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손을 잡고 뛰어놀던 남매의 모습, 가족 소풍에서 행복하게 도시락을 나누던 순간들, 남편의 듬직한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짓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혁아, 지혜야, 그녀의 입술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그녀가 배 아파 낳은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었다. 아무리 모진 결정을 내리려 해도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정혁의 탐욕과
비정함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역시 자신의 아이였다. 그의 어린 시절 밝고 총명했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발곤을, 동고 손을 스른 이후 그녀의 자신의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파멸을 선고할 자격이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최선일까? 어머니의 사랑과 회장으로서의 책임,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원칙 사이에서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뜨겁게 들끓는 용암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유산이 자식들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의 간절한 부탁. 40년간의 기다림, 수많은 고뇌와 번민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꿈, 즉 사람을 위한 아르테미스라는 거대한 가치를 지켜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미래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함께해온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이 담긴 유산이었다. 새벽녘, 고요한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섰다. 그는 차를 한 잔 내어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편히 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나와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 김 비서. 쉬려 해도 잠이 오질 않는 밤이군. 자네는 오랜 세월 나를 지켜보며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으니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겠지.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고뇌를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결정이 곧 아르테미스의 미래이자 돌아가신 회장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회장님의 옆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치 않는 충성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는 나와 신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고독한 결심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나와 신은 탁자 위에 놓인 40년의 세월을 담은 수십 권의 두툼한 기록물들을 응시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정욕과 지혜의 모든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파일들을 자신 앞으로 끌어당겼다. 책상 위에는 정역의 자격 미달이라는 문장이 적힌 페이지가 제일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아래 지혜의 희망이라는 페이지가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표지를 쓸어내렸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40년간의 희생, 한 남편의 간절한 유언, 그리고 아르테미스라는 거대한 꿈이 응축된 증거였다. 그래,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그녀는 이미 동이 트고 있음을 직감했다. 길고 고독했던 밤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최정역 본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식중독, 파문으로 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그는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계략을 끊임없이 꾸미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김 비서로부터 날아든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는 다소 의아했지만 그는 곧 이것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어쩌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을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착각했다. 박서진 또한 불안감 속에서도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강남 아르테미스 프레스티지의 최고층에 위치한 평소에는 좀처럼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의 회의실에는 이미 몇몇 이사회 고위 인사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정혁과 서진은 나란히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회의는 곧 시작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팽팽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혁은 초조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침묵의 의미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마침내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정혁과 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아한 실크 정장 차림에 우아한 스카프를 두른 한 노인이었다. 꼿꼿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세월의 흔적만큼 깊은 위엄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깃들어 있었다. 서진은 옆구리를 찔러 정혁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저분 우리 시어머니 아니세요? 정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아는 가난한 시골 노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품격 있고 강인하며 마치 이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듯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경악하는 사이 김 비서가 옆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르테미스 호텔 그룹 회장님, 나와신 여사님이십니다. 그 순간 정혁과 서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정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심장은 광난하듯 뛰어댔다. 어머니, 회장님?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부정으로 가득 찼다. 서진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이 알던 가난한 시골 노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40년간 완벽하게 위장된 연극 속에 그들 자신이 배우가 되어 놀아났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영혼을 강타했다. 나와신 회장은 차분한 시선으로 정혁과 서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단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회장님 자리에 앉은 그녀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는 두툼한 파일 수십 권을 탁자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다. 정혁은 그 파일들이 낯익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시골 노모가 들여다보던 그 기록들이었다. 최정혁 씨, 박서진 씨. 나와신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강렬한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들에게 지난 40년간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의 파일들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40년 전 돌아가신 내 남편 아르테미스 호텔의 창업주께서는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40년간 숨기고 자식들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닌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 말했습니다. 나와신 회장은 정혁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김 비서가 준비한 수많은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초등학교 모금함 사건, 병가 신청한 청소부 직원을 냉정하게 해고한 일, 원가 절감을 명분으로 싸구려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던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수십 명의 무고한 고객에게 고통을 안겨준 강남 지점의 식중독 파문까지. 나와신 회장의 차분하고 날카로운 지적 하나하나에 정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스크린에는 정혁이 언론사를 매수하려 했던 시도와 부당하게 직원들을 해고하는 모습이 담긴 녹취록과 영상이 번갈아 재생되었다. 이사회 고위 인사들은 경악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최정혁 씨, 당신은 늘 돈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경시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아르테미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나와신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어 그녀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다. 서진은 이미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박서진 씨, 당신은 남편의 탐욕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최근 식중독 사태가 불거지자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몰래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진이
변호사와 은밀히 접촉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녹취 파일과 문서 증거가 제시되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기등등하게 정혁을 향했다. 정혁은 믿을 수 없었다. 40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충격과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쿵쾅거렸고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울부짖듯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증오와 분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순식간에 정혁에게로 향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애써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정혁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배우자를 서슴없이 팔아넘기는 서진의 모습은 물질적 탐욕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이기적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회 멤버들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나와신 회장의 결정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의가 담겨 있었다. 나와신은 두 자녀를 차갑게 응시하며 결심을 굳혔다. 길고 긴 40년의 서사는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모두가 기다려온 최종 판결이 흘러나왔다. 최정혁 씨, 그리고 박서진 씨. 당신들은 아르테미스 그룹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의 남편, 아르테미스의 창업주께서는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기록은 당신들이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신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르테미스 호텔 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은 사람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일구어온 내 딸 최지혜에게 승계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지혜와 강성훈이 들어섰다. 그들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정혁과 서진의 귀에는 지혜의 이름만이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정혁은 그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이내 광기 어린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어머니, 아니, 회장님. 이 모든 게 가짜였단 말이야? 나보고 그 가난한 시골 노모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당신이 감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 내가 당신의 위선을 온 세상에 폭로할 거야. 당신의 진짜 정체를 모두에게 알려버릴 거라고. 그는 격분하여 소리쳤지만 나와신 회장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할 뿐이었다. 최정혁 씨, 이미 당신의 모든 행적은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이사회에서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당신은 아르테미스 그룹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 진실이 드러난다 한들 그것은 당신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김 비서, 나와신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비서는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정혁 씨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즉시 진행하십시오. 아르테미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정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정혁의 팔을 뿌리쳤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시켜서 한 일들이라고. 그녀는 애써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정혁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스크린에 이미 그녀의 배신 행위가 명확히 담긴 증거들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다. 김 비서는 무감정한 얼굴로 서진을 향해서도 체포영장과 함께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고지했다. 그녀는 충격에 주저앉아 눈물과 함께 절규했다. 한때 물질적 탐욕으로 똘똘 뭉쳤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로 파국을 맞이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와신 회장의 결정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의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여전히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전해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 그녀는 정혁과 서진의 절규, 그리고 어머니의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경영권 승계가 아님을 직감했다. 나와신 회장은 이제 지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혜야, 네가 걸어온 길은 아르테미스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가치를 만들 줄 아는 아이였다. 이 유산은 단순히 부와 권력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내 아버지의 꿈이자 아르테미스의 정신이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니, 제가 감히 이 거대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너무나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사람들의 호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겸손과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성우는 지혜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와신 회장은 지혜를 바라보며 비로소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40년간의 고독한 여정이 이 순간 비로소 의미를 찾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믿음과 함께 오랜 고뇌가 씻겨 내려간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남편의 유언은 지켜졌고 아르테미스의 미래는 올바른 손에 맡겨졌다. 정혁과 서진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쌓아온 모든 것이 탐욕의 대가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언론은 그들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법의 심판은 가차없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었다. 나와신 회장은 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응시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결연했던 시골집 마루에서의 밤, 그리고 40년간의 길고 긴 기다림.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의 사명은 완수되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싸늘한 공기마저 거치자 나와신 회장은 비로소 묵직한 숙제를 내려놓은 듯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옆에서 여전히 상기된 얼굴로 서 있는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혜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이 버거웠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꿈과 어머니의 40년 희생이 담긴 숭고한 무게를 느꼈다. 나와신 회장은 따뜻한 손길로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두렵고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어. 옥상 정원에서 작은 씨앗을 키워낸 것처럼 아르테미스라는 큰 나무도 사람의 손길로 다시 피워낼 수 있을 거다. 비록 한때 사랑했던 아들이 썩어 문드러진 가지처럼 스스로를 파멸시켰지만
그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했다. 때로는 썩어 문드러진 가지를 잘라내야만 새로운 가지가 더욱 튼튼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법.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나와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빛에 담긴 진심을 전했다. 어머니,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아르테미스를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함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성우는 묵묵히 지혜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와신 회장의 얼굴에 비로소 깊은 안도감과 함께 고단했던 40년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정욕과 서진의 비극적인 몰락은 뼈아픈 현실이었지만 지혜와 성운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그녀의 남편이 꿈꾸었던 진정한 부의 의미를 세상에 다시금 일깨울 터였다. 진정한 부는 금고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음을. 아르테미스는 이제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 속 시골집 마루에서의 결의에 찬 눈빛은 이제 지혜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고 희망찬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나와신 회장은 마치 긴 여정을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듯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 속에 새로운 아르테미스의 미래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사명은 마침내 완성되었다.